아기는 사망했습니다. 의사의 거짓말 하나로 한 여자는 30년을 죄책감 속에 살았다. 30년 후 DNA 매칭 알림 하나가 모든 걸 폭로하려는 순간 누군가 조작된 검사 결과를 언론에 유포했다. 재단 이사장의 스캔들은 순식간에 전국구 뉴스가 되었고 진짜 피해자는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다. 72시간 후 파기될 증거 상자, 8억 원 횡령 의혹, 그리고 3대에 걸쳐 이어진 어깨의 점. 1994년 7월 15일 새벽 세정병원에서 대체 누가 무엇을 숨긴 걸까? 이 믿기 힘든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늘보육원 사무실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지우는 모니터 앞에서 등을 곧게 편 채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31살의 나이치고는 어깨가 유난히 구부정한 편이었죠.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을에 그렇듯 몸을 작게 만드는 습관이 어른이 되어서도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우는 수화기를 들면서도 시선은 모니터에서 떼지 않았어요. 분유 후원 배분표의 숫자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죠. 하늘보육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가 몇 살이라고요? 7살이요. 네, 잠시만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어깨와 귀 사이에 끼운 채 상담일지를 펼쳤어요. 볼펜이 종이 위를 사각거리며 움직였습니다. 학대 의심, 긴급보호 필요, 경찰 동행 요청. 익숙한 단어들이 빠르게 적혔죠. 두 번째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경찰서였어요. 지민이요? 네, 저희 원생 맞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6살 지민이가 또 보육원을 뛰쳐나간 거였죠. 이번 달만 세 번째였습니다. 외투를 걸치며 지우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나도 그 나이엔 그랬지. 경찰서는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신호등만이 무심하게 색을 바꾸고 있었죠. 지우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경찰서 대기실에서 웅크리고 앉아있을 지민이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자신의 16살 때와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겠죠. 세상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그런 표정 말입니다. 1시간 후 지우는 지민이와 함께 보육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녀는 뒷좌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우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위로가 되는 법이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지우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분유 배분표를 마저 수정해야 했거든요. 마우스를 움직이던 순간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알림창이 떴습니다. 보육원이 참여 중인 보건복지부 가족찾기 마이너스 연계 DB 시스템이었어요. 복지부 산하 공공 DB와 인증 유전자 검사 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지우도 2년 전 혹시 모르니까라는 마음으로 동의서를 작성했었습니다. 본인이 동의한 사람들끼리만 익명화된 유전자 정보를 비교해서 일정 기준 이상이면 알림을 주는 시스템이었어요. 가족찾기 프로그램 마이너스 잠정 매칭 알림. 친자관계 추정 일치율 99.9%. 매칭 대상 서은주 54세, 서울 강남구. 등록연도 2022년. 본 알림은 법적 증거가 아니며 양측 연락 동의 확인 후 법원 공식 DNA 재감정 필요. 상대 등록자는 매칭 시 신원공개 동의 2022년 서명하여 실명이 표시됩니다.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은주라는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스크린샷을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마우스를 치웠습니다. 공문서 유출은 규정 위반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맨발의 작은 발이 바닥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였죠. 문이 살짝 열리고 5살 수아의 얼굴이 빼꼼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안 주무세요? 수아야, 왜 안 자고 있어? 수아는 문을 더 열고 들어왔습니다. 토끼 인형을 꼭 안은 채였죠. 지우는 의자를 돌려 수아를 마주 보았어요. 아이의 눈에는 잠이 덜 깬 몽롱함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도 엄마 있어요? 순간 지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어요. 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아야, 다시 자러 가자. 선생님이 동화책 읽어줄게. 수아를 재우고 돌아온 지우는 한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알림창을 다시 봤어요. 서은주 99.9% 2022년 등록.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 검은색 상자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자 오래된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신생아 손목밴드, 그리고 연필로 휘갈겨 쓴 메모 한 장. 세정병원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죠. 지우는 손목밴드를 들어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찢어진 끝부분이 거칠게 잘려 있었어요. 마치 급하게 뜯어낸 것처럼 말이죠. 희미하지만 숫자가 보였습니다. 1994.7, 15라고 적혀 있었어요. 31년 전 누군가 이 밴드를 차고 있던 아기를 급히 어딘가로 데려간 걸까요?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었겠죠. 지우는 상자를 다시 서랍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삐걱거리며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 보육원 근처 편의점에서 지우는 컵라면 2개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윤태섭이 뒤에서 음료수를 고르고 있었죠. 36살의 변호사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하루 종일 변론을 하고 온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편의점 밖 플라스틱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11월의 저녁 바람이 차가웠지만 실내보다는 밖이 나았죠. 보육원 아이들이 창문으로 내다볼 수도 있었거든요. 오늘도 야근이에요? 태섭이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장님이 출장 가셨거든요. 누군가는 있어야죠. 태섭은 지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보다 그림자가 짙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도 더 진해 보였고 입술도 말라 있었죠.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네.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컵라면의 김이 얼굴을 스치고 올라갔어요.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진실을 아는 게 항상 좋은 걸까요? 태섭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진실은 사람을 해방시키기도 하지만 때론 부수기도 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위에 세운 평화는 결국 무너지죠. 진실의 대가가 아무리 커도 거짓의 대가보다는 작아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이컵의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어요. 알아도 달라질 게 없을까봐 무서워요. 뭘 알게 되셨는데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으로 보육원 시스템에 접속해 알림 이력 화면을 열어 보여줬어요. 태섭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족 찾기 마이너스 연계 DB. 이건 잠정 매칭이에요. 법적 증거는 아니고 양쪽이 모두 연락 동의를 확인한 후에
법원 공식 DNA 재감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99.9%라면 그는 화면을 자세히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편의점 주차장에는 그들 외에 아무도 없었죠. 서은주. 이 이름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태섭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보육원 후원자 명단 정리를 도와드렸잖아요. 기억하세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태섭이 무료로 법률 자문을 해줬었죠. 그때 엑셀 파일에서 좀 특이한 걸 봤어요. 서은주라는 이름이 20년 넘게 매달 후원금을 보냈더라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서은주는 흔한 이름 아닌가요? 동명이인일 수도. 그렇죠. 처음엔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그분이 한울재단의 이사장이거든요. 재단 이사장이요? 네. 재단에서 공식 후원도 하는데 왜 개인 명의로 따로 20년 넘게 후원할까? 그것도 한 번도 안 빠지고요.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확인해 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지우 씨, 알아볼 수 있는 건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태섭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공익소송 관련 자료들이었어요. 진실은 기록으로 남겨야 힘이 생겨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사실이어도 인정받지 못하죠. 그는 서류 중 하나를 펼쳐 보였습니다. 친생자 확인 소송 판례였어요. 만약 정말로 가족을 찾으신다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 거예요. DNA 검사, 출생 기록, 증인 진술 모든 게 필요하죠. 지우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진실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증거를 모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태섭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출생 기록부터요. 병원, 구청, 보육원 입소 기록. 모든 문서를 찾아야 해요.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세정병원이라는 곳을 아세요? 태섭이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세정병원. 구로구에 있던 산부인과네요. 10년 전쯤 폐업했다고 나오네요. 그는 계속 검색하며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폐업병원이면 의료기록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여기 나오네요. 의료법상 진료기록은 10년간 보존 의무가 있어서 폐업할 때 문서 보관업체로 이관하는 경우가 많대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컵라면은 거의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죠. 지우는 태섭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죠. 진실을 찾는 길은 혼자 가기엔 너무 험해요. 보육원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이 길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진실도 그렇게 조금씩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지우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후원자 명단 파일을 열었어요. 태섭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서은주라는 이름이 빠짐없이 있었죠. 매달 50만 원씩 20년 동안. 지우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후원 시작일이 2005년 3월. 자신이 11살 때 파양되어 보육원으로 돌아온 직후였어요. 메모란에는 간단하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무연고 아동 후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냥 우연일까? 수많은 후원자 중에 왜 하필 이 사람이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다음 날 오전, 지우는 서랍에서 자신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 발급받았던 것이었죠. 부모란을 보니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부마이너스 미상, 모마이너스 미상. 이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정병원이라는 단서가 생긴 지금 뭔가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 지우는 세정병원이 있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구로구의 좁은 골목길을 헤매다 겨우 찾은 곳에는 낡은 오피스텔이 서 있었어요. 1층에는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죠. 병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에게 물어보니 10년 전에 이미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우는 근처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폐업병원 의료기록 보관이라고 검색하자 여러 정보가 나왔어요. 의료법상 진료기록은 10년간 보존 의무가 있고 폐업 시 문서보관업체로 이관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었죠. 의료문서 보관업체가 여러 곳 나왔어요. 한 곳씩 전화를 걸었죠. 네 번째 업체에서 드디어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정병원 자료요? 네,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 함부로 열람은 안 돼요. 오후 3시, 지우는 보육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80살이 넘은 원장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줬죠. 할머니, 제가 처음 왔을 때 기억하세요? 원장 할머니는 안경을 벗고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잊을 수가 있나? 생후 6개월쯤 됐었지. 근데 특이한 게 있었어. 할머니는 캐비닛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내가 왔을 땐 해외 임양 서류가 끼어 있었어.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나 봐. 근데 취소되고 우리한테 온 거지. 이유는 안 적혀 있더라고.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해외 입양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할머니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봐. 입양 취소 도장이 찍혀 있잖아. 그리고 이상한 건 보호자 서명란이 비어 있다는 거야. 그날 저녁 지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울재단 홈페이지를 뒤졌습니다. 다음 주에 재단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1995년에 설립된 재단이 2025년 올해로 정확히 30년이 되는 해였죠. 서은주 이사장이 기조연설을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행사 포스터를 확대했습니다. 품위 있는 50대 중반 여성의 얼굴이 화면을 채웠어요. 지우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눈매가 닮았을까? 코의 모양은? 입술의 곡선은? 거울을 보고 또 화면을 보기를 반복했어요. 포스터를 인쇄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밤 10시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8살 때 처음 입양됐던 날. 새 부모님은 친절했지만 3달 만에 돌변했죠. 아버지의 주먹이 날아오던 밤. 11살에 파양되어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왔을 때의 창피함과 안도감. 그 후로는 누구도 자신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옆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베개가 눈물에 젖었어요. 만약 서은주가 정말 엄마라면 왜 자신을 버렸을까? 해외 임양은 왜 취소됐을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지우는 재단 행사 봉사자로 신청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며칠 후 승인 메일이 왔습니다. 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은 이틀 후였죠. 태섭이 보육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문서 보관업체에서 열람하려면 법원 명령이 필요해요. 문서 보전 가처분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요. 그런데 지우 씨,
준비는 되셨어요? 진실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육원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자신도 저렇게 뛰어놀았던 시절이 있었죠. 가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준비가 되든 안 되든 알아야겠어요.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재단 창립 기념 행사 당일 오전 8시. 지우는 호텔 로비에서 봉사자 명찰과 티셔츠를 받았습니다. 손이 차가워서 명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백스테이지로 안내받았습니다. 무대 뒤편의 복잡한 동선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은주가 지나갈 통로를 확인했죠. 9시 30분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천여 명의 후원자들이 대강당을 가득 메웠어요. 지우는 무대 옆 출입구에서 안내를 맡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명찰이 흔들릴까봐 손으로 눌렀죠.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를 비췄습니다. 은주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어요. 남색 정장이 품이 있었고 은발이 조명 아래서 빛났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자연스러웠어요. 안녕하십니까? 한울재단 이사장 서은주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번째 기회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우는 무대 옆에서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는 입모양, 손짓,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모든 것을 눈에 담았어요. 은주는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하지만 은주는 청중을 향해 미소 지으며 연설을 마무리했어요. 지우를 알아보는 기색은 전혀 없었죠. 행사가 끝난 후 지우는 후원자 리셉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은주가 VIP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때 누군가 지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봉사자분이세요? 어느 기관에서 오셨죠? 35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턱선을 가진 정민아였어요. 재단 사무국장이라는 명찰이 보였죠. 한울 보육원에서 왔습니다. 미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한울 보육원. 거기 직원이신가요? 네, 사회복지사입니다. 미나는 지우의 명찰을 유심히 보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봉사자 명단을 검색하는 것 같았어요. 한지우 씨,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미나의 눈빛은 차갑고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지우를 한 번 더 훑어본 뒤 돌아섰어요. 퇴장로를 걸어가는데 은주가 화장실 쪽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은주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죠. 어디서 뵌 적 있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침묵했어요.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주는 한 발짝 다가섰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은주가 지나가려는 순간 지우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은주가 뒤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미나가 멀리서 은주를 부르는 소리에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지우는 호텔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태섭의 문자였습니다. 문서 보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지우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은주와의 만남은 확신만 더했지만
증거를 찾을 길은 막혀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행사장을 나온 지우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셉션 데스크가 비어있는 틈을 노렸죠. 컴퓨터 화면에는 후원자 명단이 떠 있었어요. 마우스를 움직여 서은주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20년간의 후원 영수증이 주르륵 떴어요. 화면을 스크롤하며 급히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뒤에서 손이 나타나 지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미나였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뭐 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저는 그저 미나의 날카로운 외침에 경비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미나는 지우의 휴대폰을 가리켰어요. 이분 휴대폰 확인해 주세요. 방금 찍은 사진 다 삭제하고요. 경비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건넸어요. 갤러리를 열어 방금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삭제했죠. 미나는 팔짱을 낀 채 지켜보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다음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돌려받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버스를 타고 보육원으로 돌아오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죠.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밤 11시 지우는 보육원 놀이터 그네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그네는 젖어 있었어요. 차가운 쇠사슬을 잡고 천천히 몸을 흔들었습니다. 진실을 보면 내가 부서질까봐.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네가 삐걱거렸어요. 엄마가 날 버렸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만 알고 나면 더 아플 것 같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섭이었어요. 지우 씨, 괜찮아요? 네,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내일 만나요. 공식 경로로 접근합시다. 무리하면 안 돼요. 다음 날 오후 태섭의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태섭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법원이 DNA 검사를 명령할 수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거부하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불리하게 작용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막막했어요. 태섭은 지우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지우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문장을 적었습니다. 1994년 7월 15일 출산하신 적 있죠? 그 출산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적었어요.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한울재단 서은주 이사장 앞. 발신일라는 고민하다가 한울보육원이라고만 적었어요. 자신의 이름은 쓰지 않았죠. 하지만 우체통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어요. 직접 가서 전달하는 게 확실할 것 같았죠. 다음 날 저녁 지우는 한울재단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 사서함이 있었어요. 경비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편지를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편지가 무엇을 불러올지 알 수 없었어요. 은주가 기억한다면 분명 반응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반응이 무엇일지는 예측할 수 없었죠. 보육원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8살 때 처음 입양 갔던 날, 새 부모님이 자신의 어깨를 보고 놀랐던 표정. 점이 3개 있다며 신기해했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점들이 단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편지를 보낸 걸 후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3일 후 지우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편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서은주.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나였습니다. 은주도 두려운 거였죠. 31년의 시간이 만든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지우는 경기도 광주의 문서보관업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우중충했어요. 태섭이 옆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두 사람은 긴장된 표정으로 입구를 들어섰습니다. 접수대 직원은 무표정했습니다. 지우가 세정병원 자료를 요청하자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법원 명령이 있어야 해요. 태섭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본인 확인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출생 관련 의료 기록은 본인이 열람할 권리가 있죠.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뒤 상사를 데려왔어요. 50대 남자 과장이었죠. 죄송하지만 규정상 어렵습니다. 다만 과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점심시간에 뒤쪽 카페에서 커피나 한잔 하시죠. 12시 30분 카페에서 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이건 제가 준 게 아닙니다. 우연히 복사기에 남아있던 거예요. 봉투 안에는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정병원 폐업 당시 박스 목록 사진이었죠. 지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무연고 산모라는 스탬프가 찍힌 상자들이 보였어요. 그중 하나에 연필로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서은정 무명아 DNA. 지우의 손이 떨렸어요. 서은정이 은주의 본명일 가능성이 컸죠. 이 상자들 아직 있나요?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2시간 후에 파기 예정입니다. 원래 의료법상 10년 보존 의무인데 세정병원이 폐업할 때 보험 분쟁이나 형사소송 가능성 때문에 저희와 장기 보존 계약을 맺었거든요. 수차례 연장해 왔는데 이번이 최종 만료 시점이에요. 병원 측 연락도 끊긴 지 오래고 더 이상 보관료도 안 나오니까요. 게다가 형사소송 가능성 통지 접수분도 사라져서 보관 연장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습니다. 태섭이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서보전 가처분을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긴급 사유로요. 과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섭은 운전하면서 전화로 동료 변호사들과 통화했어요. 긴급 가처분 신청서를 준비하는 중이었죠. 판사님 면담이 내일 오후 2시로 잡혔어요. 그 전까지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지우는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상자 라벨에 작은 숫자가 보였어요. 1994년 7월 15일. 변호사님, 이 날짜 보세요. 제 손목 밴드에 적힌 날짜랑 똑같아요. 제가 태어난 날이에요. 태섭이 신호등에서 멈추고 사진을 봤습니다. 1994년 7월 15일이면 지우 씨가 보육원에 온 건 언제죠? 원장님 말로는 1995년 1월이래요. 생후 6개월쯤이었다고. 태섭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출산 후 6개월 동안 어딘가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병원에서 바로 보육원으로 간 게 아니라 누군가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보낸 거군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6개월 자신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법원 도착 후 태섭은 서류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계가 4시를 가리켰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지우 씨.
저 서은주입니다.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편지 받았어요. 계속 생각했는데 혼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은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언제가 좋으신가요? 사흘 후. 오후 3시는 어떨까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시간이 필요해서요. 좋아요.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꼭 쥐었어요. 드디어였습니다. 저녁 8시 태섭이 가처분 신청서를 완성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어요. 내일 판사님께 직접 설명드릴 거예요. 인도적 사유를 강조해야 합니다. 지우는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 사이에 자신의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한지우, 무연고 아동, 친생모 추정, 유전자 검사 필요. 종이 위의 단어들이 자신의 인생을 규정하는 것 같았죠. 보육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섭이 말했습니다. 이제 후퇴할 수 없어요.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죠. 마치 자신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경계를 넘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무명하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이름도 없이 태어났구나. 하지만 이제는 이름이 있다. 한지우. 스스로 만든 이름이든 누군가 지어준 이름이든 이제 나는 나를 찾으러 간다. 법원 면담 다음 날 오전, 지우는 태섭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정돈되어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신문 스크랩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90년대 불법 입양 기사들이었죠. 지우는 기사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많았나요? 네. 당시엔 아이를 사고 파는 게 공공연했어요. 특히 미혼모나 가난한 산모들이 표적이었죠. 태섭은 두꺼운 판례집을 펼쳤습니다. 친생자 확인 소송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가 나뉘어 있었죠. 지우는 실패 사례가 더 많은 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증거가 관건이에요. DNA만으로는 부족하죠. 당시 상황을 증명할 증인이 필요해요. 태섭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떠 있었어요. 제가 알아봤는데요. 세정병원 간호사들 명단을 구했어요. 산부인과 동문회 카페에서 찾았죠. 지우는 놀란 눈으로 태섭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제 대학 동기가 간호사예요. 선후배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아봐줬죠. 명단에는 20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연락이 끊긴 상태였지만 절반은 현재 연락처가 있었어요. 태섭이 한 명씩 체크하며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오미자 씨예요. 당시 야간 근무를 많이 했다고 해요. 기억력이 좋기로 유명했대요. 지우는 명단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편지지를 꺼냈어요. 태섭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죠. 그게 뭐예요? 감사 편지요. 저는 도움을 받으면 꼭 손편지를 써요. 어릴 때부터 습관이에요. 지우는 펜을 들고 정성스럽게 글씨를 썼습니다. 태섭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태섭은 지우의 또박또박한 글씨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손편지라니 특별하네요. 보육원에서는 후원자분들께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서요. 태섭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법정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젊은 시절의 태섭이
패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5년 전이에요. 아동학대 사건이었죠. 태섭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8살 아이였어요. 부모가 학대한다는 신고를 받고 변론을 맡았죠.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어루만졌어요. 판사가 친권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6개월 후 그 아이는 태섭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병원에서 숨졌어요. 부모의 폭행으로요. 제가 더 잘 준비했다면, 더 강하게 주장했다면. 지우는 태섭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아동 관련 사건은 더 신중하게, 더 철저하게 준비해요. 지우 씨 사건도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춤추고 있었죠. 태섭이 다시 명단을 들었습니다. 내일 오미자 씨를 만나러 가요. 함께 가실래요? 네. 꼭 가고 싶어요. 지우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태섭의 이름을 적고 책상 위에 놓았어요. 태섭이 봉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편지 처음 받아봐요. 앞으로도 계속 쓸게요. 이 일이 끝날 때까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료에서 동맹으로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관계가 변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지우는 보육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중 한 아이가 물었죠. 선생님,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여요. 지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좋은 사람을 만났거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태섭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오후 2시 지우와 태섭은 7층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조금 열리고 50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세정병원에서 근무하셨던 오미자 간호사님 맞으시죠? 오미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을 닫으려 했어요. 기억 안 납니다. 돌아가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우는 당황했지만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문 밑으로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편지 놓고 가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편지 봉투를 손에 든 오미자가 떨리는 글씨를 오래 바라보다가 30년간 눌러왔던 죄책감에 결국 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단정했습니다. 벽에는 간호사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오미자는 편지를 탁자에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편지는 정말 오랜만이네요. 누가 이렇게까지.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아직도 꿈꿔요. 오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죠. 야간 근무 일지예요. 버리지 못했어요. 죄책감 때문에.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1994년 7월 15일 페이지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여기요. 서은정, 23살, 출혈 심함, 보호자 없음, 주소 미상.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미자가 계속 읽었어요. 새벽 3시 2번. 가명인 것 같았어요. 신분증도 없었고요. 오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통이 심했는데 계속 한 말이 있었어요. 아기 손만 잡게 해주세요. 한 번만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기는 어떻게 됐나요? 오미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예쁜 여자아이였죠. 왼쪽 어깨 밑에 점이 3개 있었어요. 북두칠성처럼 일렬로. 지우가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어깨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어요. 출산 직후 산모가 잠깐 의식을 되찾았어요. 제가 아기를 안겨드렸죠. 그분이 아기 어깨를 보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랑 똑같네, 나랑 똑같아라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자기 어깨에도 똑같은 점이 있다면서 유전이라고 하셨어요. 오미자는 한숨을 삼키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시 출혈이 심해져서 아기를 떼어놨죠. 그 후로 산모는 계속 혼수 상태였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원장이 와서 아기가 죽었다고 말한 뒤였어요. 오미자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원장이 제게 아기를 사망 처리하라고 지시했어요. 거부했죠. 그러자 원장이 말했어요. 산모가 미혼모고 아기는 해외 입양 갈 거라고, 더 좋은 삶을 살 거라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죠. 불법 입양 브로커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요. 오미자가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10년 전 병원 폐업 때 자료 정리를 도왔어요. 그때 이걸 봤죠. 봉투 안에는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1994년 8월 날짜가 찍혀 있었죠. 모녀관계 확률 99.9%. 이미 검사를 했더라고요.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섭이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이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미자가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무명화 태그예요. 병원에서 쓰던 거죠. 반쪽만 남았는데 사진 속 손목 밴드는 중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번호와 날짜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1994.7, 15라고 적혀 있었죠. 지우는 가방에서 자신의 손목 밴드를 꺼냈습니다. 같은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사진과 대조해 보니 찢어진 부분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오미자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그때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22밖에 안 됐던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미자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법정에서도 증언할게요. 이제야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 동안 못 잤거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우는 서류들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자신이 태어난 날의 기록을, 엄마의 흔적을요. 사흘 후 약속한 시간. 오후 3시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강남역 7번 출구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카페는 지하에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어두웠어요. 구석 자리를 잡고 앉았죠. 은주가 들어왔을 때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은주는 초췌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편지 받았어요. 1994년 7월 15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정병원에서 출산하셨죠?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날 아기는 죽었다고. 지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제가 그 아기예요. 은주가 숨을 멈췄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의사가 분명히 거짓말이었어요.
오미자 간호사님을 만났어요. 그날 밤 당직이셨던 분이요. 지우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어깨 밑에 점이 3개 있어요. 북두칠성처럼 일렬로 늘어서 있죠. 은주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등을 더듬었습니다. 왼쪽 어깨 아래를 만지며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기억해요. 잠깐 안아봤었어요. 그때 봤던 그 점들. 나랑 똑같다고 생각했었는데. 내 엄마도 나도 그리고 너도. 은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3대에 걸쳐 이어진 표시였던 거죠. 은주가 몸을 떨었습니다. 커피잔을 잡으려다 쏟을 뻔했어요. 지우가 휴지를 건넸죠. 말해주세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은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망치고 있었어요. 남편에게서.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폭력이 심했어요. 임신 8개월이 됐는데도 때렸죠. 그날도 맞았어요. 배를 차였어요. 은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죠. 신분증도 없이 가명으로 입원했어요. 서은정이라고. 그리고요? 출혈이 심했어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는데 의사가 말했어요. 아기는 사망했다고. 은주가 오열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믿었어요. 믿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상했어요. 장례도 없었고 시신도 못 봤어요. 이미 처리했다는 말만 들었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등록하신 거예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2년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용기를 냈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죽은 거라고 이제는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가 살아있었구나. 지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복사본이었어요. 사망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불법 입양을 시킨 거예요. 은주가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모녀관계 99.9%라는 숫자가 선명했어요. 이미 검사를 했었네요. 왜 나한테 안 알려줬을까? 지우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손목에 옅은 흉터가 있었어요. 칼자국처럼 보였죠. 11살 때예요. 입양 갔던 집에서. 은주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술 마시고 때렸어요. 유리컵을 던졌는데 깨진 조각에 베었죠. 파양되고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왔어요. 은주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지켰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자 두 사람 다 멈췄습니다. 31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호칭이었어요. 은주가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믿어도 될까요? 정말 우리가 DNA 검사를 다시 해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미나가 재단 사무국장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남편 유산으로 만든 재단인데 혼외자가 나타났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과 불안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찾았다는 기쁨과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였죠. 카페를 나서기 전 지우가 가방에서 명함 2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저를 도와주신 윤태섭 변호사님 명함이에요.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건 오미자 간호사님 연락처예요. 그날 밤 분만실에 계셨던 분이요. 증언해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은주가 명함과 연락처를 받아 지갑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고마워. 필요할 때 꼭 연락할게. 카페를 나서는 순간 지우는 건너편 건물 2층에서 번쩍이는 빛을 봤습니다. 카메라 렌즈 같았어요. 하지만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었죠. 불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은주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한편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누군가가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CCTV 화면에는 포옹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지우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원장 할머니였어요. 지우야, 인터넷 뉴스 봤니? 떨리는 손으로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메인 화면에 커다란 제목이 떴어요. 유전자 사기로 재단 협박한 여성, 보육원 출신 사회복지사의 충격적 행각. 기사에는 지우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누군가 캡처한 사진이 신상 정보와 함께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은주와 포옹하는 사진도 있었어요. 기사 내용은 악의적이었습니다. 지우가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는 거짓말부터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추측까지 담겨 있었죠. 댓글은 더 끔찍했어요. 욕설과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9시 재단 이사회 회의실. 미나가 테이블 중앙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사장님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이런 사기꾼에게 속아서는 안 되죠.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나는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제가 사적으로 의뢰한 DNA 검사 결과입니다.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은주가 놀란 눈으로 서류를 봤습니다. 생소한 검사업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검사 날짜가 어제였는데 자신은 그런 검사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건 우리가 검사한 적 없어요. 어떻게 제 샘플을? 미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지난주 정기 건강검진 받으셨죠. 재단 복지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한지우 씨도 한울보육원 직원 건강검진 기록이 있더군요. 같은 병원이었어요. 병원 측과 협조를 받았습니다. 은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나가 두 사람의 혈액 샘플을 몰래 빼돌렸다는 뜻이었어요. 불법이에요. 동의 없이. 증거가 있으신가요? 이미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1시간 후 더 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조작된 DNA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발행기관 로고는 진짜였지만 내용은 거짓이었죠.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지우의 휴대폰에 내용 증명 문자가 왔습니다. 미나 측 법무법인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귀하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서은주 이사장 100m 이내 접근 시 법적 조치 예정. 정식 결정문은 법원을 통해 송달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법적으로 엄마에게 다가갈 수도 없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오후 2시 보육원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아이들을 찍으려 했어요. 지우가 뛰어나가 막았습니다. 아이들은 찍지 마세요. 제발이요. 사기꾼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요? 이것도 뉴스거리네. 한 기자가 비웃으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지우가 손으로 렌즈를 가렸어요. 촬영 중단해 주세요. 아동복지법과 초상권 침해입니다. 지금 즉시 삭제하시고 협조하지 않으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원장 할머니가 나와서 기자들을 말렸지만 이미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창문으로 내다보며 무서워했어요.
지민이가 지우 옆으로 와서 속삭였죠. 선생님, 우리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 은주의 집. 미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하세요. 그 여자와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예요. 거부합니다. 미나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거부하시면 재단 이사직도 남편분이 남긴 유산도 다 잃습니다. 혼외자 스캔들로 모든 걸 잃고 싶으신가요? 은주가 미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나 씨, 당신이 이렇게까지 막는 이유가 뭡니까? 내 딸을 찾는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죠? 미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재단 이미지 때문입니다. 후원금이 줄어들면 후원금이 문제가 아니죠. 다음 달 정기 감사가 문제겠죠. 미나가 움찔했습니다. 은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작년부터 재단 회계가 이상했어요. 당신이 총괄하고 있었죠. 내가 혼란스러워야 감사를 제대로 못 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은주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지유를 지키고 싶었지만 재단을 잃으면 지유를 도울 방법도 없어지는 거였어요. 시간을 주세요. 내일까지입니다. 미나가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이 역력했어요. 밤 10시 지유는 보육원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사팀장이었어요. 한지우 선생님, 당분간 출근하지 마세요. 임시 직무 배제입니다. 이유가 뭐죠? 기관 이미지 훼손입니다. 정식 통보는 내일 발송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으려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태섭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어요. 잠깐 물러나 있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변호사님도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략적 후퇴예요. 지금 맞서면 더 큰 피해가 올 거예요. 하지만 지우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태섭마저 자신을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혼자 사무실에 남은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육원 마당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죠. 사흘째 출근하지 못한 아침, 지우는 빈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꺼놓았어요. 더 이상 악플을 보고 싶지 않았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 할머니였어요. 지우야,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정식으로 직무배제야. 언론이 진정될 때까지. 미안해. 내가 더 힘이 있었다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보육원도 살아야 하니까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물러나야 했죠. 사직서를 쓸게요. 그러지 마. 시간이 지나면. 아니에요. 제가 있으면 보육원의 피해만 갈 거예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지우는 책상 앞에 앉아 사직서를 썼어요.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는 글씨가 흐릿해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오후 태섭의 사무실. 태섭은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원에서 문서 보전 가처분을 기각했어요. 증거 불충분이래요. 오미자 간호사님 증언도요? 조작된 DNA 보고서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대요. 일단 물러나서 다시 준비해요. 지우는 태섭을 바라봤습니다. 그도 지쳐 보였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변호사님도 포기하시는 거네요.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됐어요.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섭이 붙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뿌리치고 나갔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믿었던 사람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았죠. 저녁 7시 보육원 강당. 아이들의 무용 발표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지우는 뒤쪽 구석에 서서 지켜봤어요. 5살 수아가 무대에서 토끼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죠. 순간 수아가 객석을 보다가 지우를 발견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지우는 손을 들어 답했지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수한 응원에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강당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흐느꼈어요. 가족은 결국 허상이었나? 혼자였고 앞으로도 혼자겠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31살 가진 것 하나 없는 보육원 출신. 엄마를 찾았다고 기뻐했지만 결국 또 버려지는 거였어요. 밤 9시 은주의 집. 미나가 각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서명하시죠. 은주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각서 내용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지우와의 모든 연락 금지, 친자관계 부인, 법적 대응 포기. 지우를 지키려면 제가 힘이 있어야 해요. 재단을 지켜야. 은주는 자신에게 변명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어요. 펜이 종이에 닿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각서를 챙겼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은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지우의 번호를 봤어요.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또 널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보내지 못하고 지웠습니다. 대신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또 버리네. 지우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아요. 괜찮아요. 혼자 익숙해요. 은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31년 전에도 지금도 자신은 딸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엄마였어요. 새벽 1시 지우는 보육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보였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주머니에서 낡은 손목밴드를 꺼냈습니다. 무명하라고 적힌 태그를 만지작거렸어요. 이름도 없이 태어나서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구나. 절망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진실을 찾으려다 모든 걸 잃었어요. 직장도 명예도 찾았던 엄마도 이제 남은 건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은주는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재단도 딸도 잃을 것 같으니 남은 건 추억뿐이었습니다. 2022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은주는 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DNA를 등록했었습니다. 30년 전 사망했다고 들었지만 시신을 보지 못한 그 아기가 혹시나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지우가 나타난 거였어요. 책장 맨 윗칸에 먼지 쌓인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의자를 끌어와 올라섰어요. 세 번째 상자에 병원 인수 관련이라고 적혀 있었죠. 남편이 의료재단 이사로 있을 때 모았던 자료들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여러 병원을 인수 검토하면서 수집한 방대한 서류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상자를 내려놓고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 사이에 노란 봉투가 끼어 있었어요. 세정병원 내부 문서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죠.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어요. 첫 번째 서류는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1994년 8월 3일 날짜가 선명했어요.
모녀관계 일치 99.9%. 오미자가 보여준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이었죠. 병원 직인과 담당의 서명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서류 귀퉁이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가명 서은정, 서명 필적은 당시 서은주 씨가 작성한 다른 서류와 일치함 마이너스 내부 확인. 두 번째는 사망진단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담당의 서명이 DNA 검사서와 달랐고 날짜도 불일치했죠. 7월 15일 출산, 7월 14일 사망. 날짜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위조였어요. 세 번째 서류를 보고 은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었어요. 세정병원에서 해외 임양 브로커에게 500만 원을 보낸 기록이었죠. 메모란에는 서은정 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은주의 심장도 그 리듬에 맞춰 뛰었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병원이 돈을 받고 아기를 팔아넘긴 거였습니다. 그리고 산모에게는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죠.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서류에 서은정이라는 가명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은 이 방대한 인수 서류들을 다 확인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사 봤다 해도 서은정과 서은주를 연결할 방법은 없었겠죠. 은주 자신도 그 가명을 까맣게 잊고 있었으니까요. 은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미자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미자의 목소리가 졸려 있었습니다. 오미자 선생님, 저 서은주예요. 증거를 찾았어요. 원본 서류들을요. 정말이요?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오미자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네. 이제야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 만에. 전화를 끊고 은주는 태섭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윤 변호사님, 증거를 찾았어요.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증거요.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내일 아침 사무실로 갈게요. 모든 자료를 가지고요. 은주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 프린터를 켰어요. 한 장 한 장 복사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희망이 뒤섞였죠. 새벽 2시 복사가 끝났습니다. 원본은 금고에, 복사본은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지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포기하지 마. 진실을 찾았어. 우리가 이길 거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유는 아마 휴대폰을 꺼놓았겠죠.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태섭의 사무실. 은주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태섭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완벽한 증거네요. 사망진단서 위조, 불법 금전거래, DNA 원본까지. 태섭은 즉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증거보전 신청, 가처분, 접근금지 취소. 모든 걸 동시에 신청하겠습니다. 미나 씨도 증거인멸 미수로 고발하고요. 지우는 어디 있죠? 보육원 옥상에 있다고 들었어요.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갈게요. 딸을 데려올게요. 서류를 정리하던 태섭이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한울재단 건물 앞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주가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퍼진 거였죠. 미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은주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사회 승인도 없이. 비켜요. 진실을 말할 시간이에요. 은주는 미나를 지나쳐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마이크 앞에 서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은주는 서류 뭉치를 들어 보였어요. 오늘 저는 30년 전 세정병원에서 일어난 불법 입양 사건을 폭로하려 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은주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병원과 브로커가 한 팀이었습니다. 산모에게는 아기가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돈을 받고 팔아넘겼죠. 스크린에 증거 자료가 떴습니다. DNA 원본, 위조된 사망진단서, 송금 내역.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었어요. 제 딸 한지우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진짜 사기꾼은 따로 있었죠. 은주의 시선이 미나를 향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같은 시각, 법원. 태섭이 판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꺼운 서류철을 제출했어요. 공식 DNA 재감정을 신청합니다. 검사기관은 법원이 지정해 주십시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위조 증거들이 명백했어요. 신청을 인용합니다. 서울대병원 법의학교실에서 재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정민아 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합니다. 조작된 DNA 보고서를 언론에 유포한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지우와 은주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체열 준비를 했어요. 지우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무서워요? 아니요. 이번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체열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 공식 감정이라 신중하게 진행되거든요. 간호사의 설명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병원을 나오며 마주보고 웃었어요.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중계 트럭도 와 있었죠. 한지우 씨, 억울하셨죠? 서은주 이사장님, 딸을 찾은 심정이 어떠신가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두 사람은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였어요. 저녁, 태섭의 사무실. 오미자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내일 법정에서 증언할 준비가 됐어요. 태섭이 증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수첩의 필적 감정도 준비했습니다. 30년 전 선생님 글씨가 맞다는 확인을 받았어요. 오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편히 잠들고 싶어요. 미나의 사무실. 변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나는 초조하게 서성였어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세요. 무고죄도 추가하고요. 변호사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미나 씨가 제출한 DNA 보고서, 그 검사업체가 법원 인증기관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샘플 채취에 대한 동의서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결과는 불일치로 나왔잖아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미나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검사 정말로 서은주 씨와 한지우 씨의 샘플로 한 겁니까? 미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서은주 씨 측에서 건강검진 샘플 무단 유출 혐의로 고발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법원 공식 재감정을 신청했어요. 서울대병원 법의학교실에서 직접 할 예정이고요. 진짜 결과가 나오면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게다가 그 비인증 업체 알고 보니 미나 씨 대학 선배가 운영하는 곳이더군요. 금전거래 내역도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합의를 시도하시는 게.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합의는 무슨, 끝까지 싸울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였죠. 밤 10시 온라인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작된 DNA 보고서 기사 아래 댓글이 쏟아졌어요. 한지우 씨 너무 억울했겠다. 병원이 진짜 나쁜 놈들이네. 미나라는 사람이 배우 아니야? 지우는 보육원 사무실에서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주가 들어왔어요. 같이 집에 가자. 집이요? 응, 우리 집. 내 방도 준비했어. 지우가 일어섰습니다. 31살에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집에 가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300호 법정.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지우와 은주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 뒤로 보육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자리했어요.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DNA 재감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서기가 문서를 펼쳤어요. 서울대병원 법의학교실 감정 결과 서은주와 한지우의 모녀관계 확률은 99.9%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은주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오미자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죠. 1994년 7월 15일 새벽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미자가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은정이라는 가명의 산모가 들어왔습니다. 건강한 여아를 출산했죠. 하지만 병원장이 사망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제가 당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도 제출했습니다. 증인, 법정에 계신 서은주 씨를 보십시오. 이분이 1994년 7월 15일 새벽 세정병원에 입원했던 그 산모입니까? 오미자가 은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네, 확실합니다. 얼굴, 목소리, 왼쪽 어깨 아래의 점 3개까지 모두 기억합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증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밤이었습니다. 산모의 얼굴, 울음소리, 모든 게 생생합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판사가 은주를 향해 물었습니다. 피청구인 서은주 씨, 1994년 7월 15일 세정병원에서 서은정이라는 가명으로 입원하여 출산한 사실이 있습니까? 방청석이 숨죽였습니다. 은주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네, 맞습니다. 왜 가명을 사용하셨습니까?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치던 중이었습니다. 신분증도 없이 병원에 갔고 서은정이라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그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한지우 씨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제 딸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실시한 DNA 재감정 결과 서은주 씨와 한지우 씨의 모녀관계 확률은 99.9%입니다. 또한 두 분 모두 왼쪽 어깨 아래에 동일한 위치에 점 3개가 있으며 이는 유전적 특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1994년 8월 세정병원에서 작성된 DNA 검사 기록에는 서은정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증인의 직접 확인, 피청구인의 자백, 그리고 현재의 DNA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서은정은 서은주의 가명이며
당시 출생한 아기가 바로 한지유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 검사는 문서 보관업체에서 확보한 상자 사진들도 제시했습니다. 서은정 무명하라는 라벨이 선명했죠. 피고인 정민아 씨. 미나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조작된 DNA 보고서를 언론에 유포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미나의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미나의 이메일 기록이었어요. 언론사에 조작 문서를 보낸 흔적이 명백했죠. 문서 보관업체 직원에게 상자 파기를 지시한 문자도 있습니다. 미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정민아에 대한 횡령, 생체정보 무단 유출, 증거 조작, 명예훼손 혐의는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이송합니다. 그날 오후 별도 영장실질심사법정.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현저하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법정 경위가 미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 은주를 노려봤지만 은주는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검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정민아는 2022년부터 한울재단 운영비 명목으로 총 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정기감사를 피하기 위해 이사장의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목적으로 한지우 씨에 대한 조작 증거를 유포했습니다. 또한 서은주 씨의 건강검진 혈액 샘플을 동의 없이 빼돌려 비인증 검사업체를 통해 허위 DNA 검사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추가로 세정병원 전 원장 김모 씨 76세도 불법 입양 알선, 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김모 씨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총 300여 건의 불법 입양을 알선하며 약 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모들에게 아기 사망이라고 거짓말하고 입양 브로커에게 넘긴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우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김모 씨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 예정입니다. 법정을 나온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은주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오늘부로 한울재단 이사직을 사퇴합니다.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은주는 계속 말했어요. 대신 무연고 산모와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보호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누구도 저처럼 아이를 빼앗기지 않도록요. 지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보육원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법률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할 거예요.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법원을 걸어 나갔어요. 한 달 후 은주의 집. 거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도 두려웠겠죠. 저도 두려웠어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넘게 죄책감에 시달렸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우리 둘 다 피해자였다는 걸. 지우가 은주를 안았습니다. 31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포옹이었어요. 용서할게요. 엄마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것도 없어.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 저녁 보육원 교실. 지우가 아이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해외 임양 무산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이 종이 한 장이 선생님의 인생을 바꿨어요. 기록이 생명을 지킨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이제 행복하세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이제야 진짜 행복해. 6개월 후 봄날 오후 3시 보육원 마당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벤치에 앉은 지우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법률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이었죠. 옆에는 수아가 그림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엄마는 어디 있어요? 수아의 질문에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전과 같은 질문이었지만 이제 대답이 달라졌어요. 지우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맞은편 건물에서 한빛센터 현판식이 진행되고 있었죠. 바로 저기 은주가 현판 제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빛센터 누구도 빼앗기지 않도록이라는 문구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무연고 산모와 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였죠. 은주가 손을 흔들자 지우도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엄마 멋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엄마 멋있지? 우리 엄마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후 4시 분만실암. 오미자가 흰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벽에는 옛 세정병원 의료진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사진 앞에 꽃을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편히 잠들 수 있어요. 오미자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30년의 죄책감에서 벗어난 표정이었죠.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같은 시각 문서보관업체. 직원이 박스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보관 연장이라는 빨간 스탬프였어요. 세정병원 자료들은 이제 연구 보존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록의 중요성을 인정받은 거였죠. 저녁 7시 태섭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사건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친생자 확인 소송 관련이었어요. 지우와 은주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은 거였죠. 태섭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실 해방 맞죠? 답장이 금세 왔습니다. 응, 이번엔 맞아. 태섭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사건 파일을 펼쳤습니다.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지우와 은주, 그리고 한빛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밤 9시 보육원 강당. 지우가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족 영화였어요. 지민이가 옆에 앉아 팝콘을 먹고 있었죠. 선생님, 이제 보육원 안 떠나실 거죠? 응, 안 떠나. 여기가 내 집이니까. 지우는 아이들을 둘러봤습니다. 20명의 아이들이 영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가족을 찾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지우는 알았습니다. 가족은 꼭 혈연만이 아니라는 걸요. 영화가 끝나고 아이들이 방으로 돌아간 후 지우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신생아 손목 밴드와 이름표가 들어있는 그 상자였죠. 지우는 밴드를 꺼내봤습니다. 무명하라는 글씨가 희미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옆에는 법원 판결문이 있었죠. 한지우, 서은주의 딸.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이름이었습니다. 새벽 1시 지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아침에 엄마와 커피를 마셨고 점심엔 태섭 변호사와 새로운 사건을 의논했다. 저녁엔 아이들과 영화를 봤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나에겐 기적 같은 하루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의 딸이고 친구이고 선생님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창밖으로 한빛센터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새 켜져 있는 불빛이었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올 때를 위해서였죠. 지우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1년 전 이름 없이 태어났던 아기는 이제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 선생님, 친구, 그리고 한지우.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죠. 당신에게도 그런 엄마의 품이 있나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 댓글에 이름 없이 남겨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별 하나 사연 하나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